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훈입니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다시 봐도 알 길이 없고 그런 무지는 죄가 되기도 하죠.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고 죽은 후에 사망 신고를 하듯이 분명 일상 속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법을 시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마음을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바라는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 회장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MBC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하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회장님, 그 고향 순창부터 전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전북에서 쭉 살아오시면서 이곳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시작도 역시 전북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83년도인가? 네. 그때 이 법원 공채 10기 시험을 봐서 네네. 합격을 했고 84년도에 전주지방법원 네네. 총무과를 시작으로 각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됐죠. 뭐 또 우리 전라북도는 13개 등기소가 있는데 네네. 뭐 임실, 김제, 익산 등기소하고 가족관계 담당관하고 2014년도 6월에 법원 서기관으로 영입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또 법무사로서도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법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좀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법무사라고 하면 네. 이게 좀 전문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뭐 법원직 또 검찰직 네네. 또 시험을 통해서 법무사 자격증을 얻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실무적인 분야로 거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변호사하고 법무사의 영역이 네.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맞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인 경우에는 법정에서 변론권이 네.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법무사는 그 변론권이 없는 상태에서 예.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뭐 국민들 곁에서 예. 아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업무와 그런 절차들을 또 수행해 나가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계에서 법률적인 관계로 얘기를 하면 되게 송무와 네. 비송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송무보다는 비송이 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비송이라면 되게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등기 절차라든가 또 기타 공탁, 가족관계, 비송, 또 신청에 나가서 네. 뭐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전부 다 비송이기 때문에 예. 거의가 다 그게 법무사 업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 법은 곧 서류 싸움, 문서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탄한 서류가 중요하고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만 19세인가요? 그때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예. 군대를 지원하게 됐지요. 이게 공군입니다. 19살에? 네,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군 역사의 최초의 어린 나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5년 9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고, 예. 거기서 또 이게 학력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뭐 그때 당시는 고졸이 아니었으니까 네네.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고졸 검정고시를 했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진념을 했는데 그렇군요.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예. 대학교에 집념을 하지 말고 직장을 얻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됐어요. 전문직으로 먼저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겠냐.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법원직을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좀 틀리다는 얘기가 들어서 예. 아, 이게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또 직장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아, 그게 그때부터. 법원 공부입니다. 그게 아, 법원.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원 10기로 네네.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은 지금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예. 윤광호 법무사님이라고 아, 그분도 이제 법무사로 지금은 활동하고 네, 계시는군요. 어. 같이 순창 네. 에 사시는 분이었더라고요. 후에 하니까 예. 그분의 덕으로 이렇게 법원직을 무사히 마치고 네. 나와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원에서 또 근무를 하다 보면 또 그리고 또 이후에 개인 사무실에서 사건 사고를 마주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막 미천합니다마는 현직에 있으면서 실무로 인해서 2007년도에 박사학위가 논문이 됐는데 예. 박사학위 논문이 소유권 변동에 관한 연구가 제목이에요. 예, 예. 네, 그걸로 해서 특히 제 전공이 경매 공매이기 때문에 공매도 연관이 됩니다. 공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가 경매하고 법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공매로 진행할 경우와 그러네요. 경매 진행할 네. 경우와 서로 법적인 그 이격관계가 있어서 근데 공매에서의 배당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세 우선주의가 맞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따라서 국세를 먼저 배당에 만족을 하고 순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논문을 제시를 했는데 네네. 이제 국세징수법 관련된 연구하는 분야들이 논문을 보고 어허. 아, 이 배당은 보편 타당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순위에 의해서 예. 국세를 먼저 가져가지 않고 네네. 정당하게 배당을 하는 게 상당히 기억에 남고 보람이 된 논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아, 그 논문 하나로 또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례가 생긴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논문 하나로. 예, 오, 알겠습니다. 수십 년을 또 법과 가까이 하셨으니까 법의 존재감에 대해서 더 크게 체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법이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은 예. 정말 냉정합니다. 정말 냉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원정이나 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면 그대로 제가 그 책임과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주변에 있는 생활법률 등등을 예. 습득하고 특히 요새는 뭐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있는 게 삶의 한 방편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행위가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법이 참 냉정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냉정한 법이기에 우리 지역 내 가정법원이 또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도 크게 내고 있잖아요, 회장님.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정법원이라는 것은 법률적이지만 예. 특이하잖아요. 형사법정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비록 작은 촉법소년이라든가 네. 특히 이혼 소송을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은 여간상 안 좋은데 네네. 제가 1999년도에 뭐 사법제도 시찰이라고 법원에서 아마 유럽을 간 일이 있어요.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제가 간 격이 되었는데 특히 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이 주 방문 지역이었는데 예.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래버렸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제도 시찰이니까 예. 거기 가서 어떤 배울 점을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예. 대법원에. 근데 가정법원이 아주 예쁘장한 집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 하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크고 막
우람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법원 건물 옆에 정말로 예. 정말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호호. 나올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네. 그때 보고서를 그때부터 저는 썼습니다. 예. 지역마다 적어도 도마다는 가정법원이 도청 후대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게 됐고 뭐 그 뒤로 저도 이제 잊어버렸죠. 이제 법무사 이제 전북지방 법무사 회장이 당선이 돼서 2년 후에 2022년도죠. 우리 법무사님들 모두 모시고 우리 저 대한민국 국회 현관 롯텐더 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라북도 가정법원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 가정법원 설치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참 화도 나고 네. 그런 것 정도는 하나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시민과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네. 그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뭐 좀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리 분쟁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좀 해결하고 좀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뭐 광주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상당히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그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가 예. 이제 설치가 돼서 광주까지는 갈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엄청 힘들었죠. 맞아요.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장소가 별도로 지금 전주지방법원의 그 법원 그 청사 말고 예.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까지 예. 우리는 선진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법률 상식을 깨울 수 있도록 직접 또 행동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을 만드셨어요.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대학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사회교육원이었는데 예. 이제 평생교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민을 위한 강의를 하면서 네. 그 계기가 예. 사실 실무에서 시민과 대담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작은 분야를 몰라서 아파하는 것이 너무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네. 바로 법원을 나오자마자 예. 생활법률문화연구소였어요. 원래 명칭은. 네네네. 그래서 2년 전에 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소는 뭐 특히 다문화 가정, 영세 우리 이거 가정, 또 장애 가정 등등의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뭐 어떤 급여 없이 예. 같이 협조를 해서 현재 뭐 저는 제주도에서 고성까지 하여튼 그 뭐 귀농하신 분들, 네네. 귀촌하신 분들, 직장인들의 어떤 생활법률 강의가 오면 그 연구소 명칭으로 하여튼 정신없이 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법무부의 인가도 좀 필요한 사항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요. 사실 처음에 무모했죠. 그러니까요. 그 일반인으로서 법무부에 처음에 신청을 하니까 예. 법무부에서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서울에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네. 그런 데서도 설득 뭐 그때 당시는 한 게 없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공익 뭐 부서는 있었지만 그래서 몇 번 그에 대한 그 확신 같은 거 또 자료 같은 걸 문서 회신이 와서 네. 그대로 하겠다. 오. 이것은 필요하다. 오. 뭐 일반인이 아니라 네. 목적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네요. 뭐 한번 해보겠다. 이게 무슨 큰 뭐 명예가 아니고 예. 현직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분도 저를 위해서 저를 보고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인가를 해준 거예요. 와, 한 번에. 네. 야,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특이한데 하면서 이렇게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되게 필요한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또 성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가를 또 받게 되셨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에 급속 금년이 10년 차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연구원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연구원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연구소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예. 주위에 많은 그 관련 시민과 연관된 단체, 네네. 기관,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뭐 전라북도하고도 업무 협약을 예. 했고 네네. 전주시하고도 했고 등등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예, 이제 특히 저희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는 베트남 예. 같은 데 가서 이무품 전달도 몇 년 전에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중단이 됐는데 내가 2025년부터는 예. 베트남의 이 동라이성에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서 이무품도 전하고 특히 우리 한국과 베트남에는 상당히 그 어떤 끈끈한 네. 국가 간의 관계가 있어야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몽골 같은데 뭐 나무도 아마 심어서 황사 막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국가적인 차원이고 예. 작은 단체지만 맞아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양한 또 그 비영리 어떤 성격의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생활 법률을 또 많이 알리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한 신문사에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또 기고를 또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이 생활인들에게 그런 법률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면 참 좋다 하는 게 있다면 법무사로서 좀 한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앞전에도 아마 소개한 연속 선상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아까 뭐 여기 뭐 주위 토지 통행권 같은 거.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건 그런 상황이 없지만 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이게 공로로 통행하게 될 경우에 갑자기 앞 공로 땅을 사고 오신 분이 예. 거기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그 길로 당겼던 분이 네.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그것은 뭐 민법 219조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공유토지 통행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 당황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법률가한테 상의를 하면 예. 오히려 그 토지 소유자도 기존의 통행권자한테 통행할 수 있게끔 네.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 그게 뭐 저희 같은데 이렇게 자문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예. 저희들이 뭐 하시라도 문제가 없이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조인들에게 연락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법률 상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면 뭐 차분히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생활법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생활 법률만 또 전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법률과 문화라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법하고 어떤 문학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고민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어떤 그런 문학이 나올 법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네. 100세까지 사셨어요. 엄청 사셨네요. 네. 근데 이게 중환자실 가실 때까지 예. 일기를 쓰셨어요. 집에 엄청나게 많은 일기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아버지의 DNA가 저한테 있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상 그래요.
항상 쓰세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도. 저는 이제 어차피 글을 써야 되니까 예. 이 문단에는 제가 그 법원직 들어가고부터 법원 사람들이라는 매월 월간지에 예. 그 시라든가 아니면 약간 까심날을 썼었죠. 그래서 뭐 2003년도인가요? 그때 대법원에서 문희상도 주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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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북문단은 한 40년 동안에 있는데 법과 문학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 가정에도 네, 네. 문화적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그러면은 시민들하고 나누는 걸까요?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신앙송 예. 금년에도 네. 제가 지금 그래도 전북 시인협회 회장으로 있잖아요. 현재 맞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등단을 하셨어요. 네. 2001년도인가 예. 공무원 문학에 등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집이 5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권이 개인 독자 시집이고 예. 2권이 공전데 이 그런 쪽에 시민들과의 함께하는 것 정말 인문학이 중요해요. 거기다 또 시 같은 건 상당히 예.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네. 뭐 의사도 치유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글이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금년에도 뭐 성공리에 끝났습니다마는 남원 시하고 순창군에 신앙송을 가서 했었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하는 게 예. 아마 시민들한테는 참 좋은 평이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참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뭔가 이제 극과 극을 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냉정하고 예. 좀 차갑잖아요, 사실은. 아주 이성적인 논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근데 시는 그렇진 않잖아요. 좀 따뜻하고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논리가 있을 필요는 없고 시적 허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양갈래길을 참 어떻게 이렇게 걷고 있을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문학까지 발을 넓힌 게 된 그 계기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글을 이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글이 문학으로 가진 않거든요. 네. 어떤 계기 좀 있었습니까?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은 또 법은 연구를 하고 네.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심상으로 이루어져서 글로 나왔을 때 예. 그게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당히 네. 그 내면의 우리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그게 습작을 하게 된 동기가 예. 아마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을 타시는 한강 씨가 시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소설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 뭐 습작하는 게 뭐 처음에부터 잘 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 뭐 수시 수처 습작을 해서 예. 그게 그 시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제3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면 네. 기꺼이 그 시 한 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강하게 있는 거죠. 네. 생활 속 법률에 대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 시의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문학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법률이 복잡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 끝에 나오는 게 예. 아마 글로 뭐 표현이 되는 것도 아나운서님 판단하시는 것이 예. 아마 상당히 근접한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 9월에는 생명의 먹줄을 놓다라는 작품으로 청암문학상을 또 받으셨어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글쎄 이 시집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스스로의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외부로 내 글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자체가. 근데
이 생명의 먹줄을 놓다가 92편의 제 개인 시집으로서 최근 거 예. 세 번째 시집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만경 평야에 가면 정말로 우리가 이 보릿고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참 풍요로워집니다. 편안해지고 이 곡식들이 있어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 또 벽골조도 오래된 그 터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루어지는 심상이 생명의 먹줄을 놓다. 그래서 목수는 먹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먹줄은 식량이에요. 그래서 접목이 돼서 그 시가 나왔고 청한문학상은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뭐 하루 전에 상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 김철규 시인님께서 예. 사제를 털어서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시집을 낸 후학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 한 상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지요. 네, 알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문학인으로서 바쁜 삶을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바쁜 삶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는 가치관이 있거나 또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뭐 외람되게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혼자 살아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강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내가 살아남겠지 않는가라는 게 아마 제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성실해야 된다. 라는 게 제 그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실함은 나 혼자 잘 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내가 그런 성실함으로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 또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또는 나의 어떤 재능을 더 발견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혼자 생각보다는 요새는 많이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네.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저희 생활법률문화연구원도 예.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봉사를 하겠다. 네. 또 같이 자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서 나보다 힘든 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셔서 그렇군요. 그 문턱이 네. 낮습니다. 꼭 법률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게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 길은 많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 운명체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앞으로 계획 그리고 희망찬 다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짐보다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예. 특히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분들의 곁에서 용기를 주고 또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같이 하고 싶고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뭐 큰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가 예. 그거보다는 그게 큰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현재 있는 거에 더 튼튼한 마음 부족한 거 채워서 예. 우리 국민과 시민 곁에 있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 의식으로 좀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